네, 안녕하십니까. 두발로 병원의 김지범입니다. 오늘 일단 저에게 이렇게 비욘디 측에서 어, 말을 저한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발목 불안정성, 우리가 언제 수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제 2026년에 대한정형외과학회,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거기서 이제 개원의 선생님들, 그러니까 저도 뭐 개원이긴 한데요. 어, 그러니까 개원의 선생님들한테 잠시만요. 그 개원의 선생님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개원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연수 강좌를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좀 초청을 받아서 발목 불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발목 불안정성은 뭐고 왜 치료해야 되고 도대체 언제 수술하는지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은 이제 1차 진료를 맡고 계시니까 사실은 언제 수술해야 그러니까 수술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어느 타이밍에 환자들한테 수술을 권하고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우리가 전원을 시켜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고민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환자분들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또 저한테 물어보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비욘디 측에서 이제 비욘디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거랑 같은 내용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걸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고요. 첫 번째 내용은 발목의 불안정성하고 급성 발목 염좌의 연관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발목 불안정성이 있다. 내 발목이 불안정해요. 라고 환자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대부분 길을 갔다가 좀 울퉁불퉁한 길만 좀 걸으면 발목이 불안정해서 땅바닥을 쳐다보게 되고 조금만 길이 울퉁불퉁하거나 경사가 있으면 잘 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반복되는 염좌가 주된 증상 중에 하나고 또 그렇게 발목이 계속 흔들리니까 걷다가 쓸 때, 걷거나 또는 내가 운동을 할 때 발목이 계속 흔들리니 발목의 통증과 붓기 그리고 내가 이제 조금만 뭘 쓰면은 자꾸 삐고 조금만 쓰면은 그날 저녁에 아프고 부으니까 활동에 대한 불안감 및 운동을 내가 앞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병이 발목 불안정성입니다. 이런 발목 불안정성이 왜 오냐? 그 원인에 대해서 주의가 두 개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미케니컬 인스타빌리티라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대가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불안정한 거죠. 인대가 늘어져 있으니까 발목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는 그 약해진 인대가 주된 원인이 돼서 불안정한 거고요. 펑셔널 인스터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뼈도 정상이고 인대도 정상이에요. 근데 삐는 거죠. 이거는 근력과 균형 감각이 부족해져서 저희가 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명확히 구분을 해서 두 개의 환자분이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주로 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발목 불안정성이라는 내 발목이 불안정한 거랑 내가 발목을 다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냐? 저희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목이 불안정한 환자분들을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대부분이 발목을 예전에 삐었던 그런 발목을 다치거나 발목을 삐었던 적이 있었고 그 결과 발목에 불안정성이 생기는 거다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목 불안정성의 가장 큰 원인은 발목의 염좌입니다. 근데 저희가 주변에서 진짜 제가 저는 이제 족부정형외과 하니까 발가 발목에 대한 환자분들 많이 오잖아요. 근데 손상의 정말 50% 이상은 발목 삔 거예요. 그만큼 발목 삐는 거는 그 비중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치료를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발목 불안정성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발목을 한번 삔 다음에 그 환자가 계속 다시 삐면서 발목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경우가 36%에서 72%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0명이 발목을 삐잖아요. 그럼 그중 3명은 또 삐는 거예요. 10명이 발목을 삐는 거예요. 그럼 그중 3명은 또 삐는 거예요. 10명이 발목을 삐는 거예요. 그럼 그중 3명은 또 삐는 거예요. 10명이 발목을 삐는 거예요. 그럼 그중 3명은 또 삐는 거예요. 10명이 발목을 삐잖아요. 그럼 그중 3명은 또 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뛰다 보면 당연히 인대가 느슨해지고 그럼 발목이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발목의 염좌를 잘 치료하는 게 발목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는 일이고 그러면 도대체 발목 불안정성을 왜 치료해야 되냐? 나 좀 삐는데 좀 아픈데 그냥 참고 살래요. 그럼 괜찮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발목 염좌가 생기고 그게 불충분하게 치료가 되면 또 삐고 또 삐면 다시 또 불충분하게 치료가 되면 계속 삐는 이러한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발목 염좌가 발목 불안정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린 부분입니다. 왜 발목 불안정성을 치료를 해야 되냐? 발목의 관절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관절염하고는 다르게 발목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은 관절염이라는 거는 연골이 다른 거예요. 발목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은 외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외국에 있는 뭐 잘즈만 선생님이나 발데라바노 이런 되게 유명한 선생님들이 본인이 발목 관절염으로 치료하는 환자들을 쭉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거 발목의 염좌 내가 가볍게 발목을 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발목 또 삐고 또 삐고 또 삐고 하면서 불안정성이 생기고 그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관절염이 생겼다라고 판단이 되는 발목 관절염에 연골이 닳는 효과까지 생겼다라고 판단이 되는 환자가 잘즈만 선생님은 28%, 발데라바노는 발데라바노 선생님은 20%까지 보고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죠. 그러면 도대체 발목이 불안정하면 왜 발목 관절염이 생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발목에 불안정성이 있으면 발목이 움직일 때 그 발목이 제대로 된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위치에서 부드럽게 움직여야 힘이 분산이 되는데 그 힘이 분산이 안 되니까 한 부위에 힘이 많이 가해지게 되고 그러면 그 힘이 많이 가해지게 되면 그 부위의 연골이 닳는 거죠. 그 부위가 어디냐면 앞쪽과 내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으로 봐야 되나? 아니야, 이쪽으로 봐야 되나?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 앞쪽과 내측에 있는 이 부분에 연골이 많이 닳아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발목 염좌가 있는 환자분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면 어, 발목 내부에 있는 연골 손상이 100명 중에서 14명은 동반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치면서 연골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발목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부드럽게 움직여지지 못해서 연골이 닳는 경우도 있어서 발목 관절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급성 염좌가 생겨요. 얘가 제대로 치료를 못하게 되면 발목이 불안정하게 되고 그러면 발목 관절염, 연골이 닳는 효과까지 갈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발목 관절염이라든지 발목에 불안정성이 있을 때 저희가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끝까지 간다고 해도 이런 간단한 인대를 꼬매는 수술로 저희가 관절경 수술이라는 아주 간단하고 최소 침습으로 하는 수술로 해결이 가능한데 관절염까지 가잖아요. 그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인공관절까지 해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치료로 저희가 큰 치료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의 목표는 급성 발목 염좌 또는 여기서 제대로 치료가 안 돼서 발목 불안정성까지 갔다면 우리가 이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제 외래에서 나 이거 발목 불안정성 그리고 난 발목을 좀 삐기만 하지만 생활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고 나 운동도 내가 그냥 좀 운동 줄이면서 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은 나는 참고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실 때 제가 그래도 환자분이 발목이 실제로 불안정한 거를 계속 느끼고 있다면 움직일 때마다 계속 연골이 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발목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수술까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수술로 막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큰 수술까지 가지 않게 저희가 의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권한다는 거를 환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그래도 요 부분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흥미있어 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목을 잡아주는 인대가 어디에 있냐? 외측에 있는 인대가 있고, 내측에 있는 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상부에 있는 경골과 비골을 잡아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얘네가 이제 그 다치는 그 상태, 내가 다치는 그 동작에 따라서 이 다치는 인대가 달라지는데요. 발목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면서 다칠 때에는 요 외측에 있는 인대만 다칩니다. 그런데 발목이 간혹 가다가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접질리죠. 이런 식으로 접질리는 게 아니고 발목이 위로 올라가면서 확 돌면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상부에 있는 인대가 다치면서 안쪽 인대가 다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사실 환자분들은 이 내가 다칠 때 발목을 어떻게 접질렸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그걸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다치셨어요?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그 기전에 따라서 다친 인대가 달라지게 되고 그 기전과 내가 검사한 게 맞으면 좋지만 그게 다르면 저희가 계속 더 검사를 해보게 되거든요. 그 다치는 메커니즘하고 그 결과로 다친 인대가 잘 맞지 않으면 놓친 게 있을까봐 저희가 더 물어보게 되고 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놓치는 게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내가 다쳤을 때의 상황을 병원에 오실 때 내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대부분 운동을 하면서 다치고 주변에 본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접질렸는지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오시는 게 굉장히 진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 꼭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군데 파트의 인대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다치냐? 외측 인대가 제일 많이 다쳐요. 그래서 아까 저 사진을 보시면 이 외측 아래쪽에 있는 이 외측 인대가 가장 많이 다치고요. 100명이 다치면 100명이 발목을 다치면 그중 95명은 외측 인대만 다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측 인대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환자분들이 저 전거비 인대만 다친 건가요? 그러니까 외측 인대를 구성하는 인대가 전거비 인대, 종비 인대, 그리고 후거비 인대가 있습니다. 외측 인대를 구성하는 인대가 세 개인 걸 요새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알고 오세요. 내가 외측 인대가 다쳤다라고 하면. 저 그 중에 몇 개 다쳤나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어, 대부분 전거비 인대만 단독 손상, 하나의 인대만 단독 손상되는 게 66에서 80%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거비 인대랑 요 종비인대가 다치는 게 20%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거비인대 단독 손상이 80%고요. 전거비인대랑 종비인대가 같이 다치는 게 거의 20%예요. 요 두 가지 상황 빼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비인대 단독 손상 또는 후거비인대 파열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발목이 완전히 빠지거나 큰 손상이 있지 않는 한. 그래서 대부분 내가 다쳤다라고 하면 난 정거비인대 단독 손상이거나 아니면 정거비인대랑 종비인대가 같이 다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럼 저 뭐 치료를 해야 되나요? 근데 저 정거비인대랑 종비인대 두 개가 다쳤는데 그럼 두 개를 따로따로 치료하나요? 어떻게 치료하나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대부분 전거비인대 이야기만 하거든요. 전거비인대가 다쳤고 얘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고 난 종비인대도 다쳤는데 왜 내 종비인대 이야기는 안 하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다가 저한테 물어보는데 요 해부학적 구조물을 저희가 한번 볼게요. 전거비인대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요게 종비인대. 그래서 구름이 전거비인대고 요 녹색 별이 종비인대인데 보시면 요 3번 파이버 보세요. 3번 요 조직을 보시면 요 화살표 있는 조직이요. 전거비인대랑 종비인대를 이어주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를 영어로 표현하면 콘조인트 텐던이라고 해요. 이어져 있는 인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거비인대만 잘 붙으면 종비인대는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절경 수술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뭐 의사들이 좀 관심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관절경으로는 사실 전거비인대만 보여요. 종비인대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전거비인대만 저희가 수술을 해도 결과가 좋단 말이죠. 이 이어져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거비인대를 당겨서 제자리에 붙이게 되면 종비인대도 따라서 붙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앞쪽으로 지나가는 그 하부 지지대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요새는 이제 환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셔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면, 이 종비인대라는 요 구조물은 발목보다 더 아래쪽인 종골까지, 그러니까 발목 관절하고 거고라 관절이라는 그 아래 관절까지 다 포함하는 인대입니다. 그래서 이 인대를 저희가 직접 꾸매지 않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내려면 이 하부 지지대를 같이 꾸며주면 비슷한 효과가 돼요. 왜냐면 이 하부 지지대도 보면 시작이 발목 부위에서 시작해서 아래쪽에 있는 종골까지 붙거든요. 그래서 종비인대랑 하부 지지대가 붙는 곳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하부 지지대를 당겨서 붙이면 우리가 또 굳이 종비인대를 보지 않아도 수술의 결과가 종비인대를 꼬맨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종비인대를 수술하지 않아도 저희가 전거비인대와 하부 지지대만 저희가 당겨서 꼬매도 저희가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게 이 이유죠.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아니 그 종비인대 그거 당겨서 꼬매면 되지. 뭘 이렇게 전거비인대만 꼬매면 되냐? 왜 그렇게 말을 돌려서 하냐? 그냥 찢어진 종비인대, 이 찢어진 이 부분 탁 잡아가지고 꼬매면 되지 않냐? 이거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보려면 더 아래까지 길게 절개해야 되고 비골건이라는 힘줄을 제끼면서 저희가 봐야 되고 관절경으로는 더더욱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절개선을 적게 하고 다른 조직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치료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사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지만 보존 쪽 치료도 그렇고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도 그렇고 저희의 집중은 전거비인대, 의사들은 전거비인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가 이어지는 하나의 인대이고 전거비인대만 잘 치료해도 종비인대는 대부분 따라서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전거비인대만 이야기한다고 너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환자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전거비인대의 요 해부학적 구조물을 저희가 좀 보면 전거비인대 중에서요. 전거비인대가 하나의 인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로 갈라져 있는 인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번들이라고 하는데요.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거가 10명 중에 8명까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갈래로 갈라졌을 때 요 위에 요 구름에 해당하는 부위만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잦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거비인대 부분 손상이 되는데요. 요게 부분 손상이 되면 환자분이 발목의 불안정성은 느끼는데 검사로는 잘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마이크로 인스터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쨌거나 정거비인대가 두 개의 번들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만 끊어지는 경우가 꽤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거비인대를 저희가 꼬맬 때 또는 뭐 관절경으로 꼬매든 열어서 꼬매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거비인대가 두 개의 번들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쪽에서 저희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거비인대를 저희가 꼬맬 때 핵심은 이 위에 부분을 잘 꼬매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위에 부분이 대부분 어디서 터지냐? 요 비골 부위, 바깥쪽 복숭아뼈에 근접해서 터져요. 뼈에 딱 붙어서. 이 부위가 제일 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터지기가 쉽고, 그럼 얘를 여기다가 잘 붙여서 꼬매줘야 되는데, 이 인대라는 거는 정확한 위치에 붙여야 정확한 힘을 냅니다. 우리 몸에서 인대의 이런 위치는요, 아무렇게나 정해진 게 없어요. 그 위치에 있어야 그 인대가 가장 강한 힘으로 잡을 수 있어서 그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위치에 붙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물을 봤을 때 이 인대를 이 인대가 제 위치에 붙여주려면 어디에 붙여줘야 될지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보면은 위에 쪽에서 오는 요 경비인대라는 요 구조물이 있는데 그 경비인대가 비골에 붙는 바로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붙이면 도움이 많이 된다. 바로 아래쪽에 붙이면 그 자리가 해부학적으로 제일 베스트 포지션이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해부학적 구조물을 공부를 할 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발목이 삘 때 요 발목 관절만 삐면서 벌어지냐 아니면 그 아래 관절도 같이 벌어지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거골화 관절, 발목 관절 말고 거골화 관절에도 불안정성이 있으면 발목을 잘 삔다고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거골화 관절의 불안정성은 대부분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에 동반돼서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골화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발목 관,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발목 관절은 이 경골과 거골 사이에 있는 관절이고 거골화 관절은 거골과 종골 사이에 있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목 관절에만 문제가 있으면 이 관절만 잡아주는 인대를 재건해 주면 돼요. 근데 이 아래까지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이 아래까지 종골까지 움직이지 않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그런 구조물이 뭐가 있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종비인대랑 하부지지대가 종골에 연결이 돼 있다. 이 아래까지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환자를 봤을 때, 이 환자 거골화 관절, 발목 관절하고 그 아래 관절까지 좀 흔들리는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하면 아래쪽에 있는 종비인대를 더 단단하게 꼬매주고 요 하부 지지대를 좀 당겨서 꼬매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치료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수술적인 수술과 진단의 이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내가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거골화 관절의 불안정성도 같이 있을 수 있다. 발목을 잘 삐시는 분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다쳤어요. 다친 다음에 발목이 잘 삐지는 않는데 계속 발목이 아픈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그래서 내 발목에 다친 다음에 발목의 전 외측이 아프거나 앞쪽과 외측이 아프거나 후방 부위가 아프다면 이 두 개의 인대, 바셋 인대라는 인대가 앞쪽에서 발목이 움직일 때마다 거골과 부딪혀서 아플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터말레올라 리가먼트라는 또 두꺼운 인대가 있거든요. 또 그 인대가 발목이 움직일 때마다 다칠 수 있어서 이 두 개의 인대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다친 다음에, 환자분들이 이제 다친 다음에 내가 발목은 접질리지 않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면 의사들이 그 부위를 확인을 하고 이 인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인대에 있는 부위에 주사를 놔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 인대를 가라앉히는, 이 인대가 부어 있어서 걔가 더 부딪혀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붓기를 가라앉히는 주사를 놔서 통증을 저희가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친 다음에 내가 아프다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불안정성이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정상적인 인대가 다치면서 살짝 붓고 부으니까 주변 조직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충돌 증후군이 있어서 아플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치료하기 전에 저희가 해부학적으로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죠. 그래서 진단을 위한 검사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각 인대마다 다치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이게 어떻게 다쳤는지를 꼭 저희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접질렸는지 아니면 요 운동선수가 보이시는 것처럼 발목이 위로 올라가면서 외측으로 돌아가면서 접질린 건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발목의 염좌가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발목 불안정성으로 가고 발목 불안정성이 치료가 안 되면 발목 관절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진단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어떻게 다쳤는지를 물어보고 그 부위를 명확하게 정말 안 나오면 끝까지 검사를 해서 정말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사가 어떻게 다쳤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발을 만져볼 때는 일단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인대를 평가하는데 근육에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얘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인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얘를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얘를 흔들어 봐서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꼭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힘을 완전히 푼 상태, 완전히 릴렉스 된 상태에서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대부분 좌우를 같이 비교하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손으로 만져보는 검사는 그 인대가 하는 일, 예를 들어서 전거비 인대다. 전거비 인대는 발목을 앞으로 빠지지 않게 하고
내측, 내반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인대가 닫혀 있으면 정거비 인대가 다친 게 의심이 되면 이렇게 발목을 앞으로 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방 전이 검사라고 합니다. 이걸 빼봐서 발목이 앞으로 쑥 밀려 나오면 정거비 인대가 지금 기능을 못하네, 다쳤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외측에 있는 인대가 다쳤을 때에는 전방전이 검사나 거골경사, 발목을 내측으로 꺾는 거골경사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위에 쪽에 있는 경골과 거골 쪽에 있는, 그러니까 내측 인대가 아니라 위에 있는 인대, 경골과 비골 사이에 있는 인대가 다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검사는, 이 발목이, 제가 아까 이 발목이 어떻게 다치면 인대가 다친다고 말씀드렸냐면, 발목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외측으로 꺾여지면은 그 인대가 끊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비인대랑 안쪽에 있는 내측 인대가요. 그래서 그 동작을 재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이 외측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돌려보거나, 아니면 자세가 저절로 외측으로 꺾여질 수 있게 자세를 잡아봐서 환자분이 통증이 생기게 만들거나, 또는 인대가 있는 부위를 잡고 흔들어 보거나 그 부위가 자극이 되게 꾹 눌러보는 등의 이학적 검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학적 검진을 해서 환자가 아파요, 저 이제 너무 아픈데요, 그럼 무조건 되냐? 그건 아니죠. 저희가 사실 제일 정확한 거는, 그렇게 흔들어 보면서, 그렇게 흔들어도 그 주변 조직이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대가 통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러한 이학적 검진을 하면서 저희가 초음파를 직접 보는 거죠. 그래서 이학적 검진을 하면서 이 인대가 늘어나는 힘을 가해주면서 환자가 통증이 있을 때 저희가 초음파를 딱 봐서 통증이 있을 때 그 인대가 확 늘어지는 것을 본다면, 이 환자는 인대가 늘어져서 아픈 거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동적 초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목의 염좌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를 할 때, 진단을 할 때에는 환자분의 이학적 검진을 하면서 초음파를 보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경골과 비골 사이에 있는 인대가 다친 게 의심이 되는 환자였고요. 발목을 외측으로 돌리는 유발 검사를 하면서 저희가 초음파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전거비 인대에 있는 부위를 보는 거고, 발목 아래쪽에서 전거비 인대 부위가 다쳤다라고 하면 발목을 이렇게 내측으로 꺾어보면서 저렇게 초음파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동적 초음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검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체중 부하 CT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체중 부하 CT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체중을 부하한 상태에서 CT를 찍는 거예요. 저희가 어, 너 발목염자, 정형외과 의사들 다 모아놓고 너 발목염자 환자가 왔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경비인대 손상을 놓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골과 비골 사이에 있는 이 관절을 저희가 이제 그 경비인대, 경비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경비관절이 흔들리게 되면 발목 관절염이 급속도로 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비관절의 인대가 다친 다음에 얘를 놓치게 되면 1, 2년 사이에 관절염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저희가 진단을 했냐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 경골과 비골 사이의 이 거리를 저희가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발목 관절은 3차원적인 거고 여기가 막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이 각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그 거리가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확한 거죠. 부정확한 걸로 꼭 진단을 해야 되는 거를 진단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의사들이 머리 아픈 거죠. 이게 맞는 건가? 이 엑스레이가 잘 찍힌 건가? 온갖 생각이 다 들게 되는데, CT를 찍어서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CT는 3차원적인 거를 그냥 3차원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인대가 터져서 경골과 비골 사이가 병적으로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체중 부하 CT는 족부 손상이 있는 환자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거고, 저희가 진단을 못해서 망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발목을 다쳤는데 발목의 상부 부위에 통증이 있고 여기가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체중 부하 CT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좀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RI 이제 의사들이 찍으라고 하거든요.
저 MRI를 좀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 간단하게 발목 삔 건데 왜 MRI까지 찍어야 돼요? 라고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MRI는 찍으면 내 인대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뭐 간단히 그냥 정말 부분 파열인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찢어진 건지 조금만 문제가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보호대를 차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인대가 완전히 파열이 됐으면 기부스를 4주 정도 해야 될 거고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이 됐으면 기부스 없이 보호대만 할 수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MRI를 보고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제일 큰 의미는 동반 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발목에 인대 손상이 있을 때 연골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한 10몇 프로 되고 여기서는 뭐 6%라고 했지만 앞에서는 14%. 그러니까 뭐 논문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제 경험상 보면은 14%까지는 아니고 한 8%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절이 동반되는 경우 26%. 이건 진짜예요. 근데 골절이 동반됐을 때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어긋나지 않은 골절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MRI를 찍어야만 보이거든요. 이건 뭐 골절이 있고 없고 왜 중요한데? 기브스 기간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그 위에 주변 관절이 어떻게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도 저희가 MRI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서 MRI는 좀 아끼지 않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찍을 때는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발목 불안정성과 급성연자 도대체 언제 수술하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급성연자에서 수술을 내가 막 다쳤어요. 근데 왔는데 의사가 바로 수술을 권해. 대부분 경비인대 손상인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권합니다.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비인대 손상은 놓치거나 치료가 잘 안 되면 2년 내에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비인대 손상이 있어가지고 요 거골이라는 뼈가 경골에 대해서 제 위치에 있지 않죠. 이 상태로 2년 걸으면 연골 다 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문제가 있으려면 이 경비관절을 구성하는 인대가 3개가 있습니다. 전경비인대, 후경비인대, 골간인. 적어도 이 3개 중에서 2개 또는 3개가 모두 터져야 경비인대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로 인해서 관절염이 있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인대들이 괜찮은지 저희가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MRI 상에서 의심이 되거나 확실히 벌어진 게 확인이 되면 이 높은 곳에 있는 인대 손상인 경우에는 다치자마자 바로 수술합니다. 두 번째는 외측 인대 손상. 외측 인대 손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명 중에 95명은 외측 인대 손상이에요. 근데 이 외측 인대 손상은 다행히 수술을 안 해도 잘 나아요. 근데 비수술적인 치료를 잘 나아요. 근데 비수술적인 치료로 잘 안 나을 것 같은 환자는 다치자마자 바로 수술할 수 있죠. 어차피 실패할 것 같으면. 그 어차피 실패할 것 같은 게 뭐예요? 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치기 전부터 발목이 불안정했던 환자.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해놔도 다치기 전부터 인대가 늘어져 있고 불안정했던 환자는 다치고 나면 수술 없이 치료를 하면 더 불안정해지기가 쉽겠죠. 그래서 다치기 전부터 불안정성이 있으면 저희가 처음부터 수술하자고 권하고요. 발목 주변에 작은 뼈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인대에 있는 부위에 뼈가 있으면 저희가 수술을 권해요. 왜냐하면 인대에 있는 부위에 뼈가 있으면 잘 낫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동반 손상이 있거나 골절이 동반이 돼 있으면 저희가 수술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대가 다쳤는데 MRI 찍었는데 연골이 다쳤다? 그러면 수술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환자가 엘리트 운동선수일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리턴 투 플레이라고 그래요. RTP. 내가 다치기 전 상태의 운동을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우리가 아마추어 선수들, 이게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발목 염좌 후에 내가 그 전에 했던 활동으로 돌아가는 퍼센테이지가 88%, 거의 90%에 육박하고 엘리트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12%밖에 안 된대요.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내가 시간이 금이잖아요. 근데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12%밖에 성공률이 없으면 야 이거는 나는 수술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수술도 크지 않은. 그래서 저희가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가능하면은 그때그때 바로 수술을 해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또 막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야, 제가 요새는 뭐 엘리트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아마추어 분들도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 운동을 내가 언제 복귀할 수 있어요? 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 예전에 농구 좋아했는데 농구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재활을 언제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대부분 평균 4개월 차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귀를 할 때 조건이 있어요. 너무 일찍 복귀하니까 이게 다시 다치는 것도 많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치료를 하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 충분히 치료를 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통증이 없고 발목의 운동 범위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적어도 70에서 90% 정도의 힘도 확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인대는 당연히 다 나와 있어야 되고 균형도 잘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내가 복귀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을 내가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복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가 발목 불안정성이 안 써요. 급성 염좌가 아니에요. 급성 염좌를 하고 나서 내가 안타깝게도 치료가 잘 안 돼서 계속 발목을 삐는 발목 불안정성 상태가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는 삔 지 오래됐잖아요. 그럼 난 무조건 수술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능적 불안정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재활이 충분히 안 돼서 생기는 불안정성. 이러한 경우에는 재활을 먼저 해봅니다. 그리고 인대가 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력과 균형 감각이 좋으면 그 인대가 늘어진 걸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봐요. 이렇게 비수술적인 충분히 치료를 한 다음에 안 되는 환자, 비수술적인 치료가 실패해서 계속 삐고 아픈 환자들 중에서 기계적 불안정성, 인대가 늘어진 게 명확한 환자들은 수술하면 제일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대가 늘어져 있으면서 비술적인 치료를 해도 계속 아픈데 발목이 예전부터 뼈도 자라고 연골도 상해 있는 관절염이 와 있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니 그러면 기능적 불안정성이 회복이 안 됩니다. 내가 병원에 가니까 사람들이 내 발목이 불안정하지 않고 아무리 흔들어 봐도 안정적이어서 저는 기능적 불안정성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아무리 재활을 해도 난 계속 삐고 아프다. 그럼 난 수술 못 받는 거냐? 늘어난 인대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게 마이크로 인스터빌리티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거비 인대가 두 가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닥만 끊어지면 남은 한 가닥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인대는 검사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쓰고 운동할 때는 발목이 계속 불안정한 걸 느끼고 계속 삐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의 이학적 검진을 충분히 해보고 MRI까지 찍어본 다음에 이 정거비인대 위에 쪽 부분에 파열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관절경으로 보고 그 부분을 꼬매주는 게 치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인스터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능적 불안정성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가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때 계속 아플 때 우리가 이 마이크로 인스터빌리티를 의심을 해서 관절경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 두 개의 가닥 중 잘 끊어지는 슈페리어 번들 위에 쪽에 있는 부분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떨어져 있어요? 비골 있는 부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당겨줘서 꼬매주는 수술을 하면 좋아진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당겨주는 수술은 대부분 관절경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좌의 비수술적인 치료는 각각의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염좌에서 불안정성으로 해주고 불안정성에서 저희가 관절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염좌 치료부터 저희가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데 급성 염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수한 경우들 빼고는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는데요. 비수술적인 치료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1단계는 일단은 통증을 줄이고 붓기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거예요. 2단계는 발목의 움직임을 확보하고 힘을 확보해요. 3단계는 내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오랜 기간 움직일 수 있게 훈련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인이고, 내가 엘리트 운동선수라면 내가 하는 운동에 맞게 그 운동을 잘할 수 있게 상황에 맞춰서 4단계 재활까지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1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1단계는 통증을 줄이고 붓기를 줄이는 거는 2주 안에 끝내야 돼요. 2주가 넘어가게 되면 많이 다친 거다라는 의미도 있고, 2주가 넘어가게 되면 너무 오랜 기간 보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재활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예전에는 프라이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급성으로 다치게 되면 다리 잘 올려놓고 무조건 쉬어라, 레스트,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옵티말 로딩. 그러니까 인대가 새로 다치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부하를 주고 움직임을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재활도 빨라지고 잘 낫는다. 이제 이런 개념이 새로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제 다치고 나서 의사들이 저 기부스 해야 됩니다. 보호대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연구를 해봤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제일 좋을까? 제일 좋은 거는 통기부스. 그 다음이 보호대. 그 다음이 테이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일주에서 2주일 정도는 가능하면 통기부스를 좀 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단계고요. 2단계는 저희가 이제 근력 운동하는 거죠. 이 근력 운동할 때에도 또 뭐 환자분들이 막 질문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데 발목의 근력은 총 4근육이, 4구획이 있어요. 발목을 위로 올리는 거, 아래로 내리는 거, 내측으로 당기는 거, 외측으로 당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부위를 운동을 할 때 3세트씩 하고요. 한 세트 할 때에는 그 각 부위가 근육이 뻑뻑해질 때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균형 감각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균형 감각은 흔들리는 곳인 트램폴린이나 워블보드 위에서 저희가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민첩성하고 운동에 맞게 저희가 지속성을 기르는 건데, 요 그 재활 프로토콜을 보면 저희가 아까 제가 지금까지 한 게 이제 그 관절의 움직임하고 근력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걷고 뛰고 내가 하는 운동에 맞는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걷고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불안정성 환자, 이렇게 급성 염좌 말고 불안정성이 왔어요. 그런 환자는 비수술적인 치료 어떻게 하냐? 대부분 우리가 이 환자를 비수술적인 치료하는 게 기능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 페이지부터 통증과 붓기는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우리가 근력을 기르고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확보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페이지 2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력하고 균형 감각 확보하고 움직임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원래 하던 운동에 맞게 트레이닝을 하면서 다치기 전 상태, 다치기 전에 하던 운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도 나는 계속 아프고 삔다. 그러면 수술하는 게 좋고, 이런 경우가 재수술의 결과가 좋습니다. 그럼 수술은 어떻게 하냐? 발목 불안정성의 수술은 그 빈도수에 맞춰서 저희가 치료를 하는데, 가장 흔한 거는 이 외측인대 다치는 게 95%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외측인대 수술이 가장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술을 많이 하는 거는 요 경비인대입니다. 여기는 다치면 그 확률은 적지만 한 번 다치면 무조건 수술이기 때문에 여기도 또 퍼센테이지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부위, 이 발목 부위 말고 발목의 상부에 있는 경비인대가 다쳤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냐? 일단은 잘 맞춰야 돼요. 얘가 벌어지면서 앞뒤로 흔들려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 위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눈으로 보면서 맞추고, 그 상태에서 나사 또는 수처 버튼이라고 해서 부드럽게 저 경비관절이 벌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어, 기구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공의 할 때만 해도 이렇게 나사 박는 게 유행이었는데, 이제는 수처 버튼이라고 해서 저기를 부드러운 끈으로 연결을 해줘서 움직임을 다 일어나게 하면서 불안하지 않게, 불안정하지 않게 만드는 이 수처 버튼이라는 기구가 요새는 가장 결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전거비인대가 다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거비인대 다치는 경우에는 열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관절경을 이용해서 저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하는 것과 관절경을 이용하여 수술을 하는 게 별 차이가 없어요. 제 손에서는. 그런데 요거는 좀 차이가 있죠. 이 인대가
오래된 발목 불안정성이 오래되면 그 인대가 남아있진 않아요. 그럼 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만들어줄 때에는 절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만들어줘서 그걸 고정을 하는데 시야가 너무 안 좋아서 이때에도 저희가 관절경을 고집하면 사고 나기가 쉬워서 저는 이때에는 열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 인대가 남아있지 않은데 뭐 꾸며줄 게 뭐가 있어요? 꾸며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연한 살을 붙여서 꾸며주고 그 위에 이렇게 인공으로 만든 인대를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저희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발목 불안정증은 생활의 불편감 및 발목의 관절염을 유발하는 중요한 질병이고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관절염까지 유발이 되니까요. 그럼 발목 불안정증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급성 발목염자의 불충분한 치료예요. 그래서 발목염자를 잘 치료하는 게 좋고, 발목염자의 치료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우선 해보고 충분히 재활을 한 다음에 운동을 복귀를 해야 되고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삔다고 해도 비수술적인 치료를 한 번 더 해보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합니다. 또는 원래부터 내가 많이 뼈거나 환자분이 높은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경비인대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발목 불안정성의 수술적 치료, 굉장히 겁나실 수 있지만 발목 관절염의 진행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한 수술로 분명히 발목 불안정성 해결할 수 있고요. 발목 불안정성 해결하면 발목 관절염 수술 안 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발목 불안정성이 있다면 꼭 수술을 하자 이게 아니라 비수술적인 치료에서부터 수술적인 치료까지 플루언트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질문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 영상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어, 김상호 님이 저희가 질문해 주셨어요. 본인이 발목 불안정성이 있는 걸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증과 발목에 붓기가 있다면 저희가 발목의 불안정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활동한 뒤에요. 또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만 울퉁불퉁한 길을 가거나 조금만 경사가 있는 길을 가면 발목을 삔다. 또는 내가 그런 길을 갈 때마다 나는 땅을 보고 걷는다. 그러면 저희가 발목의 불안정성을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발목 불안정성이 있으면 RLATJ 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요. 발목 불안정성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해야 되냐? 아니죠.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발목의 불안정성이 해소가 되면 수술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나는 계속 발목을 삔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돼요. 왜냐? 발목 관절염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율리치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2009년도랑 2021년도에 왼쪽 발목 같은 부위를 두 번 다치셨대요. 최근에 통증 및 복숭아뼈 쪽 붓기가 가시지 않아서 MRI랑 초음파를 찍으니까 과거에 정법이 종비인대가 파열됐던 흔적이 있고 지금은 인대가 붙어 있지만 만성 불안정증, 그러니까 인대가 헐겁게 붙어 있는 거, 늘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계속 흔들리고 최근 한 달 사이에 저희가 일주일 간격으로 4회를 맞았는데 붓기랑 통증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환자분의 늘어진 인대는 콜라겐 주사를 아무리 맞는다고 해서 그게 줄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콜라겐 주사의 의미가 있는 게 콜라겐 주사를 맞으면 그 인대가 늘어진 상태에서 좀 더 강해집니다. 그럼 발목이 흔들려도 통증과 붓기를 내는 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늘어진 인대를 저희가 좁히는 거는 수술밖에 없고 그 늘어진 상태에서 내가 발목을 잘 삐는 거를 삐지 않게 막으려면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콜라겐 주사도 좋지만 반드시 재활 운동이 저는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목의 운동, 그러니까 내가 발목의 근력 운동하고 균형을 잡는 운동, 그리고 그 다음 단계까지도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운동에 맞는 추가적인 재활까지도 저희가 더 진행을 해보시고 나서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윤리치님은 지금 콜라겐 주사를 맞으신 상태에서 내가 호전이 4번 맞은 상태에서 호전이 없다면, 그리고 나는 운동을 안 해봤다면, 저 같으면 일단은 콜라겐 주사는 그만, 그리고 재활 운동만 한 달 열심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이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매번 삐는 쪽 발목에 DNA 주사와 콜라겐 주사를 3번 맞고 1년간 한 번도 안 삐셨다. 힐을 신듯이 까치발을 들면 그쪽이 찌끗하게 아픈 건 아직 덜 나은 거다. 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발목을 잘 삐거나 문제가 없으시면 일단은 근력과 균형 감각으로 잘 회복을 하셔가지고 거기가 안 삐는 거니까 그거는 좋은 건데요. 거기가 지속적으로 아프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그 다음 치료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특정 자세에서만 내가 아프다. 힐을 신거나 까치발을 들 때만 아프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인대가 다쳐서 인대는 잘 낫거나 지금 그 인대에 문제는 없는데 그 인대가 부어 있음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서 통증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라면 그 부위에 주사를 맞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댕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한쪽 다리가 짧은 편이라 한쪽에 깔창을 깔고 다니는 게 도움이 되겠냐? 예, 도움 되죠. 한쪽 다리가 짧아서 그쪽을 좀 맞추기 위해서 1cm, 2cm 키높이 깔창을 깔고 이게 저희가 지내보셔서 내가 실제로 걸을 때 편하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저희가 깔창을 좀 깔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발목 불안정성에 대해서 좀 길게 그리고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이 내용 자체가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었겠지만 중간중간에 분명히 궁금하셨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벼운 발목 염자가 제대로 치료를 안 하면 발목 불안정성으로 가고 발목 불안정성을 방치하면 저희가 발목 관절염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발목 관절염까지는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목 관절염 환자분들은 생활의 질도 안 좋고 수술도 커서 거기까지 안 가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